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웅 선생님의 좋은 정부 만들기 시리즈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우리 애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코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저와 김광웅 교수님하고 둘이 그냥 이게 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김광웅 선생님께서 이렇게 강의록을 이제 만들으셔가지고 쭉 이제 다 자료를 찾으시고 일주일 내내 공부하신 거를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이제 설명하기 쉽게 해서 이제 대담 형식을 하는 것인데, 저희도 이거 뭐 어려워서 뭐 여러 번 두세 번 읽고 이제 요약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디서 찾으셨는지 정말 저 희귀한 뭐 이런 자료들도 다 찾아오고 하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이거 그야말로 이 필생의 작업으로 이거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의 1945년 8월 15일로부터 이제 식민지 지배에서 탈출하고 3년 후에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렇게 지금 70여 년을 왔는데,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흔들 정말 구분이 뭐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는 지경에 왔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자료를 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밑줄 그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광복절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큰 기념일이고 뭐 경축일이고 명절이고 한데, 광복절의 의미도 지금 크게 훼손된 것 같습니다. 8월 15일 날은 일제로부터 독립이 됐고 3년 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그게 겹쳐 있는 것인데, 건국은 좌파들이 1919년 끝났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그 건국을 뭐 축하하기도 참 어려운 날이고, 광복이라는 것도 이미 건국이 19년이 됐는데 무슨 또 광복이 또 뭐 있냐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이 어려움, 이거 그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뭘까요? 일정하게 뭐가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오면은 네.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죠. 근데 그때 주장하는 세력들이 역사 인식도 제대로 갖지 않고, 그리고 과거를 존중하는 것도 아주 좀 드물게 자기네 입맛에 맞는 것만 존중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의 뿌리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게 지금 이 기둥 줄기며 가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반면에요. 북한은 독재 국가하고 아주 악독하고 그런 나라인데, 이게 굳세게 꾸준히, 네. 물론 이제 인민은 뭐 수없이 고생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온전한 국가 같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도자들이 하여튼 무슨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아시듯이 인내하고 관여하고 잘못을 용서하는 게 민주정치의 토대인데,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는 민주주의 그러면 내 주장만 하면은 그게 자유고 언론의 자유고 그리고 평등이고 뭐 이런 생각밖에는 없거든요. 네. 근데 광복이라는 거, 식민지로부터 해방이라는 거는 미국과 소련이 동맹국으로 손을 잡고서 태평양 지역에 일본을 타도함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손으로 쟁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네. 뭐 손을 잡은 거는 이제 겉으로 한 거고, 아시듯이 뭐 그 해방 전 일주일 전에 소련군은 참전을 한 거니까. 그렇죠. 네. 정말 뭐 어부지리도 그런 어부지리가 없죠. 근데 그게 1942년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겉으로는 뭐 물론 이제 소련의 입장에서는 유럽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도 그래서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서 투표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제 뭐 무게의 중심이 이제 유럽에 있었지만은 보면은 군사 정치 전문가를 42년부터 키웁니다. 그러고는 아시듯이 우리가 해방을 맞았지만은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이 항복 문서도요, 소련하고 일본하고 한 겁니다. 네. 그리고 38선은 자기네가 그은 거고, 그리고 이제 누구죠? 하지 중장이 메가더한테 명령을 받은 것은 우리는 38 이남을 네. 지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생님 자료에 보면은 하지가 메가더 장군으로부터 한반도 그 38선 이남에 우리가 주둔하는 것이다. 이거는 소련하고 합의된 것이니까 38선 지켜라고 했던 게 8월 27일 날 이제 그 사실 광복 대구서 8월 15일부터니까 12일 이후에 받았으니까 그 뒤늦게 2만 5천 명의 병력을 끌고 남한에 와서 군정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팀들이 네. 그냥 하지 중장만 하더라도 그 화학 병술 공군 쪽에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냥 보병도 아니고 무슨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인은 군인인데 네. 한국이란 나라를 모르고 네. 정말 모르기는 뭐 이를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팀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HDN이라고 한 말이 뭔가 하면은 군인들 유배 장소였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저 보직 잘 못 받고 승진 못 안 되는 받고 군인들. 그런 팀이 와서 미 군정을 이제 사령부를 만들었으니 반면에 저쪽은 뭐 철저하게 네. 스탈린이 김일성을 좋아한 이유가 세 가지인데 네. 하나는 소련군에 5년 동안 군대 생활했고 그리고 빨치산 출신이고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스탈린이 콤민테른을 아주 싫어했는데 아니 코민터는 자기가 만든 건데 국제 공산주의 근데 연맹인데 그것도 그런데도 싫어했구만. 싫어했는데 음. 다행히도 김일성은 콤민테른에 참가를 하지 않았었다라는 세 가지 이유로 젊은 김일성을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김성주지요. 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미군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와 달리 아주 단계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안파가 들어오는데 연안파가 얼마나 고생하는 연안파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장 해제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끌고 왔던 무정 유명한 아주 젊은 무정은 그냥 쫓겨가고 네. 그래서 입국을 한 사람들은 전부 무장 해제. 그렇지 않고 간 사람들은 이제 장개성 네. 쪽에 가서 일본군은 아니 끝난 거지만은 이제 공산하고 싸먹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또 중요한 것은 북한 쪽은 일종의 간접 통치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조정만 합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각 지역별로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이가 원산항으로 입국한 게 45년 9월 19일. 네. 그렇죠? 네. 그러고는 이제 12월에 와서 무슨 이제 인민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해 2월 언젠가가 그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네. 그때 이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이 45년 군정하고 이제 하지중정하고 한참 싸움하고 있을 적에 네. 북한은 아주 그냥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네.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그러니까 주가 아니고 도죠. 도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한 그 차이는 상당히 큰 겁니다. 이건 우리가 뭐 스탈린주의라는 게 이제 중앙 집권이고 계획이고 하니까 이런 남의 나라에 가서 이제 점령 통치하는 것도 잘 짜진 계획대로 했고 미군은 와서 뭐 문화적인 충돌도 컸고 이승만과 그 했는데 그래도 좀 하나 이게 공통적인 거는 둘 다 점령군이었던 거 분명 했던 거고요. 소련이 점령했으니까 공산주의가 됐고 미군이 점령했으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됐던 건데 저는 하여튼 선생님 이 자료 중에서 그 소련군 사령부 북한을 주둔하는 사령부에서 그 참모장 뱅크부스키가 그 연안파 군인들 조선 의용대 4천 명의 입국을 저지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뭐 다 기록에 우리나라 임종과 광복군도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지 그렇죠. 그 조직을 가지고는 들어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백범도 인시정부의 무슨 대표 자격이 아니었고요. 네, 개인 자격으로 왔죠.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미군은 뭐 잘 모르면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더 나쁜 것이 그 인력을 이 식민 시대 사람들을 그대로 써요. 네. 그러니까 뭐 친일파는 처음부터 친일파죠. 그때 조선 총독부의 관리 체계 인물 인재
뭐 그런 사람들 그대로 그냥 쓰니까 네.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뭐 그 1945년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이 미국에 갖는 비중과 식민지 조선이 미국에 갖는 비중의 차이겠죠. 미국 국무부가 연구를 해가지고 천황제도 인정해주고 평화헌법도 이식시키고 일본의 모든 교육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민주적으로 바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안중에는 일본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진입한 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적대국에 오는 걸로 김은태 선생님 뭐 책에 다 나오는 적대국에 오는 것으로서 그 진군을 하니까 네. 우린 뭐였어요 도대체. 근데 이제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김일성은 이승만하고 비교하면 세 차원이 다른 인물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비교를 할 수가 그렇죠.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김일성이가 그 6.25 전쟁도 일으키고 뭐 그런 이제 욕심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 그 내가 이제 최근에 번역된 책을 읽은 게 뭔가 하면은 뉴욕 타임즈가 왜 오비추얼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인물들을 이제 죽고 나서 작가하면은 네. 부고를 내잖아요. 네. 부고를 우리식으로 무슨 누가 이제 돌아갔다가 아니고 인물들 하나 하나의 일생을 이제 묘사하는 글들을 실지 않습니까? 네. 그거 상당히 유명한 책인데 네. 거기에 이승만도 있고 김일성도 있어요. 네. 예. 이승만은 어떻게 이승만보다 김일성에 대한 글이 더 깁니다. 근데 이승만은 뭐 있는 그대로 그 식민 뭐 투쟁을 했고 네.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 뭐 이렇게 해서 김일성하고는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이었어요. 이승만은 뭐 독재를 했고 근데 독재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지금도 독재이긴 하지만 그런 반면에 김일성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긴데 네. 그 모든 그 수수께끼의 인물이기도 하고 신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우린 다 아는 얘기지만은 어린 아이들부터 주체 사상에 대해서 네. 일주일에 매일 2시간, 주말에는 4시간씩 암기를 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신이요, 뭐 우리는 뭐 어록을 혁명, 뭐,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다가 김일성 사진만 보게 하고 네. 부모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그 separation anxiety, 분리 장애. 욕구, 장애, 불안. 네? 불안. 그렇게 이제 쇠뇌를 시키니까 인민이 완전히 김일성을 우상화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그 카터가 주선을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김영삼 대통령. 준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상회담을 했다면은 지금 같은 핵 공포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카터는 김일성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면 재미있게도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을 같이 합쳐놓은 인물이다. 지미 카터도 그렇게 카타가 그럴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말 들었겠죠. 그리고 김일성은 뭐 다 비슷한 거지만은 야욕이 있고 다 나쁜 사람이지만은 지금 한반도가 이 꼴이 되도록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그때 김일성이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면 신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중국 베트남식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그때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아시듯이 94년 네. 뭐 북한 치려고 클린턴이 94년 여름에 그 있었죠. 여름이죠. 네. 그걸 이제 사정사정 해가지고 못하게 한 건데 네.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때 북한을 쳤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하죠. 네? 그런데 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건 다행이긴 하지만은 그때 내 기억에 조선 호텔이에요. 네. 뭐 CNN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방송사 신문 기자들이 완전히 전세 내서 주둔하고 있었어요. 주둔이라 그러나 네. 민간인도 그럴 정도로 전쟁이 긴박했을 때거든요. 근데 몇 번 고비를 넘기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경제 얘기하고 뭐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그러려면 이제 군 전쟁 준비해야 된다는 주장이지만은 그것을 뭐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요새 그게 뭐예요 도대체? 평화 타령이나 한다는 얘기는 듣고 그 북한 그 김일성 체제의 그 연속선상에 김정일과 김정은이 얹혀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우리가 뭐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 김정은과 그 사람이 얹혀져 있는 사회에 대한 그 역사적 인식 이런 걸 완전히 몰각해 버리니까 진짜 뭐 우리가 뭐 그 길 잃은 철새 뭐 북한은 우리를 여기서 뭐 겁먹은 개처럼 굴지 말라고 이제도 협박을 하고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설됐고 김일성주의는 미국 어떤 뭐 단체에서는 북한을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분류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거는 김일성이나 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신권 국가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다 몰각해버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저 한미일 안보 체제, 한미일 동맹으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북한이 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탈린주의 국가고 중국과 손잡고 우리들을 한국 전쟁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민족적 참극을 했다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니까 뭐 그냥 미아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요. 선생님 걱정하지 국군이 이제 남아 있느냐 없느냐는 지경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는 겁먹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북한에는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겁먹은 뭐 나는 개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네. 인민이 전부 다 겁먹고 사는 게 북한이에요. 네. 그렇죠? 네. 한 사람만 희낙낙하고 근데 우리는 문재인더러 지금 겁먹은 뭐라 그런 거예요? 그게? 대통령하고 당국자들을 지목을 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겁먹은 너희들은 그거는 우리 그래도 뭐 인민이 아니라 백성 국민들은 또 지각 있는 뭐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물론 이제 분별할 줄 아는데 저기는 속이 타도 뭐 아무런 표현을 못 하는데 우리는 정말 겁먹은 사람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평화주의자이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겁먹은 개하고 평화 먹은 비둘기하고 싸움하면 난 후자가 이기는 겁니다. 네. 그죠? 비둘기가 개를 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도 모르고 역사 의식도 없고 인식도 제대로 박혀 있지 않고 하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오늘 한 말 내일 하는 말 응? 다 다르고. 어제 한 말 다 다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건 대통령커니와 일개 소시민만도 못한 행태를 좀 보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선생님께서 우리가 이 참 험난한 파고가 다 몰아치고 있는데 그걸 헤쳐나가는 길은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이렇게 딱 이제 결론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리고 이제 이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네? 네. 북한은 무슨 세습제니까 이제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지만은 그래도 뭐 핵 개발한 거는 김일성이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유언을 남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존재가 없는 대한민국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 트럼프한테도 배신당하고 아베하고는 싸움 붙고 우리는 앉을 자리 누울 자리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실마리를 헤쳐나가는 거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변 강대국과 어떤 관계를 새롭게 또 형성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그 강대국들 때문에 우리가 둘로 나뉜 거고 이제 네.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도 그 그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좀 광복절의 의미도 퇴색했지만 그 광복 이후 광복에도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셨고 대한민국을 뭐 건국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또 대한민국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일성 체제는 그 스탈린이 만들어준 저 북한은 42년부터 선생님 저 하바르보스크 가면 거기 88여단 주둔 지역이 아직도 명패를 해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봤습니다. 근데 소련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뭐 북한에서도 뭐 오고 그랬는데 제가 2000년 중반에 갔는데 북한 사람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소련하고 관계를 좀 멀리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6.25 때 선생님 저 김일성 장군의 노래 부르셨잖아요. 이민군 노래도 부르고 뭐 다 네. 그랬는데 그 가사를 기억을 합니다. 그게 네. 다들 뭐 아는 사람은 이제 아는데 장백산 줄기 피어린 장어. 네. 이 가사가 아니라 곡까지 붙이면 내가 완전히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이. 그러니까 이미 1942년부터 김일성이란 똑똑한 그 저 소련군 대위였죠. 소련군 대위를 뽑아가지고 교육시키고 얘를 북한 점령하면은 거기에 북한이 아니죠. 한반도였겠죠. 그 당시에는 한반도를 점령하면 얘를 그 자기네들의 이제 대리인으로 내서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우리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참가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한 가지 어렸을 때니까는 이제 기억이 틀릴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가사 이런 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자유조선 연루가루에 그랬어요. 가사가 그 뜨거운 장백산 눈물이 연루라는 게 뜨거운 눈물. 음. 그랬는데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는 꽃망 네. 꽃다발. 꽃다발 위에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위에. 위에. 그게 누가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김일성 찬가가 있는데 우남 찬가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우남 찬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네. 지었는데 사연은 얘기하겠지만 네. 4절인데 네. 우선 선생님 어떤 걸 제가 하나 읽으면 좋겠습니까? 4절까지는 다 4절은 그러니까 1절로 다 좋은데 1절, 1절로 2절까지만 한번 네.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직 이게 작곡은 안 됐으니까 제가 가사만 그럼요, 따박따박 좀 그럼요. 읽어보겠습니다. 아 봄의 전령 미선나무 꽃망울 터뜨렸네. 봄의 소리 꽃샘 바람 타고 옷깃을 흘기네. 서풍에 시달리고 북풍에 살을 내어 기력이 쇠잔한 적 한두 번 아니었네. 세찬 바람 나무들 하도나 울려 루안의 나그네 시름 겨워라. 그래도 민초에 따뜻한 옷 입혀 희망의 불씨 지폈던 그 시절. 1절입니다. 2절입니다. 민족의 정기 한 몸 모아 우뚝 선 세계의 영웅 역사의 증인 큰 주춧돌 개와의 눈 뜨고 계명 외치며 궁색한 강토에서 민주문명국가 외치던 그님 그대는 스스로 크고자 하지 않았다네. 내가 아닌 너를 먼저 섬기고 희생했기에 새 문명의 옷 입고 불멸의 기둥이 되었다네. 한결의 선각자여 독립운동의 선구자여 나라 지키고 정부 세우고 정의 실현한 국부여. 이거는 저 서울대 교수하셨던 이영훈 교수님의 이승만 학당 교가로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할게요. 네. 근데 이제 3절은 그가 갈망하던 민주모범 국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네. 그런 얘기고 4절은 또 신세계를 열자는 그런 취지의 좀 긴 찬가인데 네. 이거를 이제 지은 게 내가 뭐 이승만 책도 쓴 사람인데 내 모교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걸 지어서 배제고등학교. 그렇죠. 네. 지어서 이제 정동제일교회에서도 좀 부르고 배제 행사 때 좀 부르고 그런 이제 취지로 이제 지어서 작곡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내가 작곡할 능력이 없으니까는 배제고등학교 교장한테 부탁을 해서 네. 거기 음악 선생 누구 계시면 좀 작곡을 붙여달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찾았는데 음악 교사 중에는 작곡가가 없고 국어 교사가 작곡을 한답니다. 그래서 네. 부탁을 했더니 참 답이 기가 막히죠. 나는 개인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나를 말하는 건지 우남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더 묻지를 않았어요. 네. 참 창피하죠. 그런데 자기네 모교에 그래도 인물을 그 어떤 평가를 받든 간에 기꺼이 곡을 붙여서 찬가를 만들어줬으면 아주 참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포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영훈 교수가 이제 이게 무슨 여러 일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연락을 해보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학당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 교가라도 하나 지으면 어떨까 해서 연락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잠잠해지면은
한번 이제 제의를 해볼까 하죠. 네. 정말 이거 뭐 우리가 우리의 저는 저 백범 김구 선생과 우남 이승만이 누가 국부냐라는 논쟁 같이 정말 소모적인 논쟁이 없는. 두 분 다 국부죠.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두 분이니까 백범은 백범대로 기리고 우남은 우남대로 기려야 되는데 이 우리 그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그 정말 어디 쓰레기통에 다 쳐넣어버리고 이게 이런 민족이 제대로 일어설 수가 있고 제대로 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좀 걱정입니다. 김일성은 북한에만 동상이 네. 3만 개예요. 동상이 3만 개. 이건 나라 아니죠. 네. 우남 이승만 동상은 어디 찾아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행인 건 저 국회 로텐다고래 하나 있고 하나 저 입상이 서 그리고 있죠. 이제 그건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 그 외교가지요. 외교가 스트리트 가면은 각 나라는 처칠, 간디, 게말 파샤 그 국부들이 이제 동상이 형상들이 다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리고 총영사관 앞에 서재필 박사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시의 대사들한테 방문할 때마다 제발 좀 세우자. 그 청와대에서 반대한대요. 근데 그게 보수 정부에서도 그랬어요. 네. 보수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참 나라의 국부 뭐 이러면 안부 치더라도 나라를 세우고 지킨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최소한의 예의겠죠. 예의가 없으니까 지금 나라는 이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 맹자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대한 선현들 건국의 아버지들을 욕하고 침뱉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니 이런 나라를 누가 밖에서 존중을 하겠습니까? 내일 광복절 앞두고 김광훈 선생님과 함께 광복절의 의미 정말 우리 국난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